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전 협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유럽 쪽을 좀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종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9일에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서 종전과 관련해서 미러 첫 고위급 회담을 열고 양국 대통령 정상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예. 근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일단은 빠졌지만 그렇죠. 3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동유럽 분쟁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올해 안에 일단락이 될 것으로 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얼마나 속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를 가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협상하는 방식인데요. 예.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정말 협상의 달인 오브 달인이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남 설득해서 같이 건물 올려봐요. 여기 개발해봐요. 아니면 저한테 파세요. 이런 것들 해왔던 사람이니까요. 주로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죠. 좀 협상을 잘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상의 달인이 협상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많은 사람이 올라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 유럽 다 빠져. 우크라이나 너도 할 얘기 많은 거 아니까 너 때문에 더 시간 길어질 것 같아. 너도 빠져. 나랑 그다음에 푸틴이랑 단독으로 끝낼게라고 하면 일단 그다음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던 방식. 이러면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무조건 결정되는 걸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아무것도 우리 얘기는 못 반영하는 거야 했다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그렇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그러면 뭐 원하는데 알았어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 하면 휴 다행이다.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라도 얻었다 하면서 좋아하더라. 협상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협상의 기술. 애누리 안 된다고 하면은 100만 원 깎아주세요 했다가 네. 만 원으로 줄이면 뭐 네. 저쪽에서는 어우 그거라도 얻었다. 그거라도 얻었다 이렇게 만드는. 이번에도 또 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빨리 지금 끝내려고 하는지 감을 잡은 게 예. 회담 장소가 통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슈 터졌을 때는요. 그리고 푸틴과 미국이 자주 만났던 곳들 중에 하나는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난다? 사우디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종전을 해야 되는 또 한 곳이 바로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일부러 사우디를 택한 거군요. 그렇죠. 예. 이런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신 분들은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쓰세요. 그런데 저기 스위스 가서 업무 처리하고 다시 가자지구 업무 처리하려고 사우디까지 또 넘어온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사우디를 가면 푸틴하고 얘기 나누기 전에 중동의 많은 국가 수반들하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전쟁 진행되고 있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종료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들이 여기저기 징후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동유럽은 전쟁 끝났으니 전후 피해복구 사업하고 다시 유럽은 평화가 이제 안정감 있게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 질문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질문 앞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네. 싶은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만큼 줄게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서유럽도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도 했고 그렇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서유럽도 반대할 법도 한데 네. 예, 그런 트럼프의 일방적인 네. 추진에 대해서 서유럽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트럼프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서유럽은 당연히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결정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다른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전적인 지원으로만 유지됐던 것들이 사실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서유럽 너희들이 이번 전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게 적지 않은 땅을 다시 양보하는 이런 형태로 내가 결정을 할 때 반대한다?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러시아랑 얘기하던지라고 했었을 때 서유럽의 방위 체계가
러시아에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 체제냐 했었을 때 예.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나토죠. 예. 이 나토는 미국의 전적인 핵 우산과 국방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진화 발전이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원 없이 뭔가 새로 국경이 지어졌을 때 더 서쪽으로 러시아 영토가 가까이 왔었을 때 서유럽 국가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 결국 미국은 그런 여러 가지 판세를 읽고 그리고 내가 단독으로 회담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나라에 유리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죠. 예. 근데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뭘까요? 아까 요만큼 떼줄게. 네. 너네가 받아라고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참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 광공을 맞고 나서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나 자체적인 목소리를 냈을까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그냥 38선 선 긋고 네. 우리가 우리가 그렇죠. 중력도 너무 약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 유럽과 그리고 유럽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긋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소련의 영향력 아니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기도 바빴거든요. 네. 그러니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 소련의 영향력,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나라였다 보니 예. 단순 계산한 거잖아요. 그냥 어찌할지 모르고 지금 바쁜 다른 일정이 있으니 38선을 기준으로 선 긋고 네. 위에서 일단 들어오시고 우린 밑에서 들어갑니다. 그 단순 본인들의 단순한 셈법이 지금까지 분단 국가로 이어진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였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그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영 생각보다 정말 뭐 소수점 이하의 반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크게 줄 필요성을 못 느낄 거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 오히려 지금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너희 지금 우리 미국의 지원으로 여태까지 전쟁 수행하면서 우리가 너희한테 돈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네. 그 돈 어떻게 갚을 거야? 예요. 너희는 자원도 많고 곡물도 많으니 너희 그 자원 이용 권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반영구적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후 피해 복구와 관련된 여러 청구권 또는 비용 배상 이런 문제를 걸프전, 이라크전 많은 곳에서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 지금 요구 사항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뼈아플 수준의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방에 가까운 국가가. 예.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또 무언가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또 더 고강도의 높은 제안을 먼저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네. 협상 카드를 또 던질 것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유럽 분쟁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향해 달리면 네. 동유럽 분쟁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우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미승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침범해 들어갔던 공간은요. 예.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는 곳하고 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는 곳을 향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곳은 2014년도에 이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치외법권 지역 우리 자치하겠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이미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루간스크 인민공화국하고 그다음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는 곳은 공용어가 러시아어고 그리고 러시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예. 이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친러 성향의 어떤 성향이 높은 곳에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인정 안 했지만 우리 독립할게요라고 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2022년에 드디어 미국이 코로나19로 힘 많이 빠지고 내부에 경기 부양한다고 돈 왕창 쓰고
내가 이제 이 두 공간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 두 나라가 독립하는 걸 저희가 지원해야겠습니다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들어와도 미국이 이제 적극적인 행보로 나서기 어렵겠지 하는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아, 네. 시기를 잘 살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어디에 있었냐면 예. 그때는 물론 달랐어요.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었던 체첸 지역인데 예. 이 체첸 공화국도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영토에 완벽하게 편입시킬 때 그때 시점도 글로벌 금융위기 언저리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뭔가 강한 입김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시절, 바로 이런 시절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점을 늘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결국 러시아가 어떤 지역을 공략한 거다? 국제사회의 미승인 국가를 이제 완벽한 독립국가로 인정해주자. 이런 명분으로 전쟁을 감행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동유럽에는 미승인 독립국가. 미승인 독립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두 개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릴 국가들 바로 트란스리스트리아라는 국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남오세티아라는 국가도 있고요. 아파지아라는 국가도 있어요. 전부 국제사회에서 미승인 독립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남오세티아하고 아파지아 같은 경우는 예. 또 체첸처럼 또 지금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처럼 러시아 국경에 붙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선 원거리에 있는 원격지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영토를 점유했었을 때는 관리 감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국경과 접하고 있다는 접하고 건 있으면. 이미 그 나라의 경제 구조가 상당히 많이 러시아에 의존적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나라 국민들이 쓰는 언어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공용어로 그냥 러시아를 쓰거나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게끔 일부러 유도도 해줬어요. 네. 러시아 여권을 막 발행해 준 거예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합병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바로 우리 러시아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약간 국제사회에 좀 뭐라 할까요? 지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 얘네들 독립하고 싶대요.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겁니까? 탄압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러시아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다가 궁극에는 체첸처럼 이제 체첸은 완전히 러시아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게 집어넣을 가능성이 점점 있는 곳들 오늘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말씀하신 트란스니스트리아, 네, 이름도 어렵고요. 남오세티아, 네, 네. 아파지아 이 세 국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찾아보니까 미승인 독립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유엔의 회원국이냐 아니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유엔의 어떤 나라들이 승인을 했느냐. 그래서 비회원국들이 승인한 비회원국, 네. 회원국들이 승인한 비회원국, 뭐 회원국들이 승인한 회원국은 그냥 정식 국가가 되겠죠. 네. 그 회원국 일부 회원국에게만 승인받은 비회원국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부 회원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회원국 그렇죠.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국에서만 승인받은 비회원국이에요. 네. 가장 독립국가로서의 지위가 좀 낮은 취약하죠. 예, 그런 국가더라고요. 보니까 몰도바의 동쪽, 몰도바는 또 루마니아의 동쪽에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의 서쪽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구 46만의 작은 나라인데 네. 지금은 그러면 몰도바에 속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몰도바는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해요. 아, 그럼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이거 뭐 독립국가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떤 건가요? 설명 하나씩 해주세요. 예, 먼저 입법, 사법, 행정을 별도로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군대 별도로 있고요, 경찰 별도로 있고요, 우편제도 별도로 있고, 통화도 별도로 써요. 독자적인 헌법도 가지고 있고요. 아, 국기, 국가, 문장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정도면 독립국가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것 같은데 독자적 헌법까지 있으면. 네. 그런데 그럼 트란스리스트리아라는 이 자그마한 나라이고 어떻게 보면 몰도바는 계속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치적인 어떤 모습, 꼴을 잘 갖출 수 있었느냐? 당연히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몰도바를 비롯해서 이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거. 이따가 또 말씀드릴 남오세티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겠습니다. 아, 이 또 결정적인 질문을 또 앞서 해주셔서 이것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떤 상황의 본질을 좀 살펴보려면요. 네. 특히 분쟁적인 상황의 본질을 살펴보려면 한쪽 의견만 들어보면 안 되고 반대쪽 의견도 들여다봐야 우리가 나름대로 이게 이런 측면도 있었네 하면서 좀 균형감 있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 발 소식을 좀 많이 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영어권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랑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조도 일단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설정한 관점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럼 진짜 러시아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예.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러시아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91년도에 소련이 패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련은 체제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양강구도 냉전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체제 전쟁은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이겼네요 하면서 본인들의 영역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위성 국가들 네. 어떻게 했죠? 독립국가로 독립을 시켜줬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의 위성 국가로 있지는 않았지만 공산권 국가들에게 지원해줬던 대표적인 지원책 중에 하나였던 핵우산 또 방위 지원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네.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소련 해체와 동시에 거의 해체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도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뭔 지원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바로 해체했는데 그때 소련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 하면 우리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했으니 이제 너희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다시 말하면 나토. 이제 니들도 나토 필요 없잖아. 나 이제 해체했으니까 예. 니들도 모여서 방위 연합 체계 만드는 거 곧 해체할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뭐 각서를 쓰거나 네.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워낙 뒤숭숭하니까 그냥 먼저 이제 저희 그 지원 못해요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본국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기대감만 가질 뿐 미처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미국이 보인 행보는 분명 냉전 체제는 이미 흐트러졌는데 예. 나토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체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국가들 네. 대표적으로 폴란드를 비롯해서 헝가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슬금슬금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하나하나 나토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토에 가입을 희망하는 준회원국 지위를 얻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딱 들여다봤더니 네. 러시아 바로 코앞까지 나토 가입국들이 생긴 거예요. 푸틴 입장에선 이런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 14개 위성 국가들 있었던 국가들을 왜 별도로 독립시켰으며 예.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왜 해체했느냐. 우리 선배님들은 그냥 유지하고 우리가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 핵 지원해 줄게. 네. 라고 하면서 그거 돈 좀 들고 하지만 차라리 그게 국익에 도움됐을 텐데 네. 그러면 이거 괜히 그런 것 같다. 이제 와서 미국이 룰을 어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우리는 없앴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대목이죠. 예. 그러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여긴 몰도바 그리고 조지아와 관련되어 있는 방금 이제 또 말씀드릴 남오세티아라든가 아파지아와 관련된 곳들 예. 전부 나토 가입할게요. 나토 가입할게 희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다. 접하고 있는 곳.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말 쓰고 어떻게 보면 나는 사실 어머니 목에는 러시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 러시아에서 생활하다가 장사하러 일로 넘어왔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대거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더 러시아 국경에 붙어 있는 곳이겠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뭐 한다?
아, 이렇게 있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슬슬 돈 주면서 분탕질한 거죠.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동유럽의 분쟁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것이 미승인 독립국가들 을 통해서 지금 분쟁이 더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해주신 가능성이 것 같은데. 높다. 예.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일부에서 국가의 꼴은 거의 다 갖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몰도바는 이러기 전에 빨리 제압을 해야지 뭘 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러시아 군이 이렇게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독립을 원하고 있으니 네. 평화 유지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치안 유지 차원에서 좀 가 있어야겠네요라고 하면서 네. 러시아군 1,500명 정도가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 주둔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있는데 몰도바가 함부로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전쟁을 했다가는 이거 뭐 어떻게 그 된소리를 맞을지 모르죠.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인구에 대한 공식 통계는 사실은 없어요. 국가가 아니니까 국제기구에서 집계는 안 하는데 네. 추정컨대 한 50만 명이 조금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아보니까 46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소견으로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국가는요 대부분 인구가 급격히 줍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내륙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먹고 살 만한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해버리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국가 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인구 40만 명은 돼요. 이렇게 얘기하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나중에 미승인 국가가 승인 국가로 바뀌고 나서 유엔에서 인구 센서스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말한 것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데가 많아요. 또 그런 재미난 네. 게 있네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국민들에게 네. 러시아가 한 22만 명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민의 둘 중에 한 명은 네. 러시아 국민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거는 이제 러시아 여길 잘못 몰도바가 들어갔다가는 러시아 국민에게 해코지한 게 돼버리니 이젠 지켜만 보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약간 이간질 같은 느낌이 느낌 확 오시죠. 자, 그래서 예. 너희 몰도바도 우리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런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니들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어.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요런 느낌인 거죠. 네. 느낌 확 오셨죠. 예.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상대적으로 아까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체첸 공화국처럼 네. 여기는 러시아가 군부대를 보내서 거의 러시아 땅으로 병합을 시킨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강한 어떤 뭐랄까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도 참 비정한 겁니다.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자기 땅으로 편입시켰던 모든 나라들은 네. 전부 지하자원 강국이에요. 체첸은 석유가 엄청 많은 곳 중에 하나였고 네. 옛날 소련의 마지막 시절에 최첨단 정유시설을 새로 개보수했던 곳이 체첸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지들이 저희들은 이슬람교도들이고요. 저희는 인종적으로도 좀 다르고 그러니 저희는 체첸공화국으로 갈게요 했더니 안 되지 하고 막은 거고 이 루간스크 인민공화국하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를 러시아 땅으로 보내버리면요. 네. 여기가 철광석, 석탄에 엄청난 매장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우크라이나도 좋은 땅은 다 보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토란 같은 땅들 그리고 경제성이 담보되는 땅들은 예. 돈 엄청나게 써가면서 즉 군사 비용 지출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 비용 지출해서 그걸 내 땅으로 만들더라도 플러스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강제적으로 병합을 하는데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자원은 없어요. 그렇군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오히려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캐비어예요. 캐비어? 네. 흑해에는 상어가 그렇게 자주 출몰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근데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고급 캐비어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거기 캐비어는 러시아산 철갑 상어의 캐비어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건비 싼 곳이니까 여기에서 사람 노동 집약적으로 캐비어 추출해서 이 유럽이나 캐비어 좋아하는 나라들로 판매하는 거죠. 네. 그러니 이 1등 수출 품목도 캐비어라는 건 이 사람들의 생계의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마저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몰도바는 달리 말하면 영원히 어찌 보면 나토 가입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계속 니들이 이러면 나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가지고 너 계속 견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나라 또 살펴볼까요? 네, 예.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아파지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아파지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파지아는 조금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친러 성향이 워낙 강해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공용어도 러시아어를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어나 몰도바어도 같이 쓰고는 있지만 몰도바어는 키릴 문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러시아 기반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 아파지아는 흑해에 어떻게 보면 유럽에 좀 바짝 붙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역사도 굉장히 유구합니다. 기원전부터 독자적인 왕국들이 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아파지아라는 어떤 독특한 문명권이 생기다 보니 아파스어라는 독특한 공식 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 6조에 아파스어를 공식 국어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아파지아도 헌법이 따로 있는 국가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단 러시아어를 국가기관에선 사용하는 걸 인정해 줬어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에 또 의존적인 면은 많은 거죠.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지아는 흑해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딱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네. 교통의 요충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 네. 조지아의 서쪽에서 흑해를 끼고 있죠. 딱 그렇게 그 지역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지아나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넘어오는 바로 뭐랄까요? 요충지고 네. 그리고 유럽으로 가려면 아파지아에서 잠깐 배대고 여기서 얘기 좀 나누다가 다시 출발하자 지중해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파지아는 이 곧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아파스어, 러시아어, 그 밍그렐어, 스바너, 그다음에 아르메니아어, 그리스어 이걸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기원전부터 독자적인 왕국이 있었던 독특한 문명권의 국가니 우리는 아파스어를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이걸 사용하자라는 나름대로 문화권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죠. 역사적으로 어쨌든 독립국가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지아는 본인들이 독자적인 국가를 진짜 희망하는 면이 많아요. 네. 그런데 역시 국제적으로 미승인 국가지 않습니까? 네. 너희들이 이렇게 독자 국가가 되고 싶다 하니 내가 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또 불현듯 나타난 게 또 러시아입니다. 네. 또 언제 나타났느냐? 2008년이에요. 언제죠? 글로벌 금융위기죠. 네. 미국이 아파지아 어려울 때. 같은 나라들이 또 취약해져서 또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소비 어떻게 하고 국방비 어떻게 하지 할 때 호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파지아의 아이고 이 치안도 불안불안하시네요라고 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러시아군이 바로 아파지아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어요. 그 아까 트란스니스트리아는 한 1,5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파지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에요. 네. 그 아파지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친러 성향의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 뒤로 러시아 군 숫자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숫자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적지 않은 수의 러시아군이 아마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는 정말 엄청나게 숫자가 빠졌을 텐데 이것도 맥락을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 이렇게 2008년도부터 러시아는 자신들의 지정학적인 또 군사적으로 가장 요충지에 해당되는 흑해 지역에 이렇게 러시아 군을 아파지아 지역에 주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해군 기지를 거기에 건설합니다. 2009년에요. 러시아 해군 기지를. 러시아 해군 기지입니다. 왜냐하면 아파지아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해군 기지 건설한다고 하면 이게 또 내수 경제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지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 일자리도 생기고 하네요. 그럼 여기다 기지 건설하세요라고 하면서 기지 건설을 찬성했고 그 뒤부터 러시아 자본이 아파지아 경제 발전에 굉장히 현격한 기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을 전개하는데요. 아파지아 주민들에게 본인들이 국제사회에서 미승인 국가니까 교역의 요충지다 보니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교역을 해야 되는데 미승인 국가들은 이 교역할 때 신분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그 무역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하시죠. 러시아 여권을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또 아파지아 국민들을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간질의 느낌이 또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아파지아가 점점 더 러시아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러시아가 조금씩 또 지하자원 팔아서 돈 벌리면 예. 아파지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임차하거나 국가로부터 매입하거나 예. 이러면서 러시아 국영 기업 또는 러시아의 국가가 출자한 민영 기업들이 아파지아 곳곳 그것도 우리로 따지면 강남이나 광화문과 같은 요충지 땅을 대거 매입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 아파지아는 앞서 꼭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원전부터 독자적인 왕국이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러시아 정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입니다. 2024년도에 아파지아 대통령이 러시아 투자를 대규모로 또 받겠다라는 거에 협정을 하려고 하니까 아파지아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시위가 있어서 의회와 정부 청사를 국민들이 점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실제 사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0월 30일 날 아파지아의 러시아 기업이 관광 투자를 해서 흑해 지역에 우리가 관광업을 발달시켜 보겠다라고 했던 이 사업을 못하게 지금 막은 상태가 돼버렸죠. 그 대통령이라는 건 아파지아 대통령이죠. 미승인 국가의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러시아의 뜻대로는 안 되는 이 독특한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힘은 뭐다? 아파지아 사람들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지아 쪽에서도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일 거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독특한 국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건 러시아로 병합되는 것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지아로부터 독립해서 우린 독자성을 갖겠다라는 게 지금 흐름으로는 일부 읽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러시아가 성큼성큼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가 또 전략 전술을 바꾸겠죠. 바꾸겠죠. 예. 천천히 들어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 예. 거지. 쟤는 놔둬도 어쨌든 조지아 쪽은 안 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해야겠네라는 생각 정도로 돌아서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저는요. 어느 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따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 힌트가요. 네. 그 나라 국기를 꼭 먼저 봅니다. 국기. 예. 네. 대표적으로 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 국가들은 결이 비슷한 국기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낫과 그 망치. 쟁기 같은 것도 있고 쟁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또 반달 모양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유럽도 삼색 띠로 된 국가들이 많잖아요. 색깔 3개 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충 어느 문명권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군요. 이 아파지아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굉장히 독특한 문양이에요. 예. 그리스 국기 패턴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스하고도 가까이 있으면서 별 모양이 있는 걸로 봐서 공산 진영에서도 또 가까이 붙어 있고 예. 그리고 이상한 손바닥 모양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거만 보면 무슨 공산국가 그림 같은데 옆에 나머지 큰 면적은 그리스 국기랑 비슷하게 또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패턴이 있죠. 예, 그리스처럼 이렇게 가로줄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독특한 문양이 있다는 건 뭔가 서로 다른 문명권에 동시에 영향을 받았던 그렇지만 우리는 자체
구체적인 또 다른 형태의 문명이 있어.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독자적 문명은 국기를 보면 좀 유추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삼거든요.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예.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아파지아는 네. 일단은 지금은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몰도바랑 조지아인 거잖아요. 네. 이 몰도바와 조지아에서 볼 때는 이 나라들의 미승인 국가들의 지위는 어떤 건가요? 뭐 자치주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맞습니다. 자치주로 분류하고 있죠. 몰도바랑 조지아는 네. 본인들끼리 자치하겠대요. 근데 우리 영토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따로 있고 대통령 따로 있고 러시아군이 주둔해서 국방의 역할을 대행해주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자치주를 여쭤봤냐면 네. 자치주에서도 독립을 원한다고 주장이 나오는 국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아니고 자치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카탈루냐주 예.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독립운동도 했고 네. 미국도 캘리포니아주는 계속 독립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는 꾸준히 간간히 있죠. 예, 간간히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계속. 근데 그들 주들의 가장 큰 독립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은 딱 그걸 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 경제적인 이유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커요. 아,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미승인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저희는 원래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잖아요. 라고 인식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식이 오히려 불씨를 작용한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면 조지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조지아는 원래 그 소련의 위성 국가였잖아요. 소련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지아라는 그 전에 그루지아였죠. 독립국가 되니 네. 갑자기 역사책 교과서를 다 갈아엎었어요. 원래 우리는 러시아와 뿌리가 다 같고 우리는 다 같은 뭐 범슬라브와 슬라브의 문명권에 범문명권에 같이 있고 막 이랬다가 네. 독립국가가 되니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자신들의 옛날 역사에. 이쪽 지역에서 그래도 토착 세력으로 영웅화할 수 있고 민족의 영웅으로 삼을 수 있는 구심점이 누굴까? 네. 그런 걸 발굴하면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건국의 영웅 뭐 이런 걸로 잡자 하면서 국사책 다시 쓰고요. 네. 그리고 언어도 이제 러시아어 쓰면 안 되고요. 우리 조지아어를 쓴다든가 이런 걸 써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1차적인 빌미가 돼요. 아파지아는 아파지아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자꾸 조지아어로 우리도 우리 언어도 못 쓰고 니네 언어를 쓰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 따로 있는데 왜 니네 조상이 다 건국의 영웅으로 우리를 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불씨가 됐죠. 예. 이 불씨를 러시아가 이제 잡은 거죠. 아하, 얘네 틈 벌어졌네. 그래서 슬슬 어려워하네. 그래서 러시아가 쓱 다가가면서 그럴 바엔 그냥 독립하는 게 낫지 않겠소? 예. 우리가 군대 보내주고 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일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것도 러시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러시아 왜 이래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은 또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다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적인 것이 빌미는 되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지아의 이제 아파지아 말고도 독립을 희망하는 국가 남오세티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도 또 다른 지점이 있나요? 여기는 어떤가요? 예. 여기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남오세티아라고 부른다는 건 북오세티아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북오세티아는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북오세티아는 러시아고 예. 거기는 독립할 뭐 의지 같은 건 없는. 그냥 이미 러시아 땅이니까 러시아 예.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해가 확 되는데. 네. 그러면 남오세티아는 더더욱 러시아 입장에선 탐이 나겠죠. 네. 바로 또 국경 바로 밑에고요. 그래서 남오세티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여기도 일단 설명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조지아의 본토 인종과 남오세티아 인종은 달라요. 남오세티아는요. 오세티아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의 반개 유목민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기
코카서스 지역은요. 여기 예. 전체를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말 교통의 요충지예요. 장사하려고 이란 상인들 중 일부 분파가 일로 넘어와서 우린 여기 집성촌 이러면서 모여 삽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 어족에 해당되는 오세트어를 쓰고 있어요. 네. 남오세티아는. 네. 그리고 이 오세트어를 쓰지만 문자는 또 키릴 문자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조지아하고도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북오세티아는 소련 땅이 됐고 러시아 땅이 됐고 우리만 남았는데 이 조지아가 자꾸 이 남오세티아도 친러 성향을 자꾸 보이니 먼저 압박을 한 거예요. 너희 이런 식으로 자꾸 독립국가 한다고 하고 자치한다고 한다니 너 골탕 좀 먹어봐라. 우리 조지아하고 너 교역할 땐 이제 관세 부과할 거야. 관세 10%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내륙 국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아랑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데 관세 10%를 때렸다는 건 무조건 비용 지출이 10% 는 거예요. GDP 10%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조지아가 선택했던 강압적인 전략이 오히려 남오세티아를 크게 반발하게 만들었고 러시아가 들어가기가 더 수월해진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조지아하고 전쟁도 했어요. 전쟁도 했었을 때 그때 러시아가 또 남오세티아를 대거 지원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오세티아는 국가 재정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뭐 말 다 한 거죠. 네. 네. 근데 미승인 국립국가들 세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리고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이 미승인 독립국가들은 경제적인 이유로도 어쨌든 친러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근데 러시아가 이 동유럽 국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견제. 이 나토. 부분이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거고 다른 이유는 혹시 없나요? 예, 맞습니다. 이 세 군데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체첸,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런 쪽과 달리 네. 자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강제로 병합하려고 엄청난 출혈을 해도 뭔가 얻을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만약에 완벽하게 러시아 영토를 만들어 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조지아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는 영토가 더 넓어지고 네. 그러면 조지아는 나토에 가입할 명분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뭐 그렇네요. 네, 그러니 지금 이들 지역은 어찌 보면 네. 조지아를 괴롭히고 몰도바를 괴롭히고 나토에 나 또 무슨 짓 할지 몰라라는 위험의 시그널로 그냥 당분간은 놔두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이들 지역에 침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체첸 때도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미국이나 서구 열강 국가들의 경제적인 위상이 조금 흔들릴 땐 네. 러시아가 슬금슬금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들 국가들도 다음번 경제 위기가 언제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기가 도래하고 나면 네. 그들 국가가 스스로 너무 경제가 취약해져서 그냥 저희 러시아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나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또 변화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향후 유럽의 정세를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분쟁 지역으로 그 지역들을 놔두고 예. 러시아의 입장에서 네. 미국이 조금 약해지는 틈이 보이면 그때 돼서 다시 동유럽의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러시아가 대응할 거다라는 네. 예측이 되는데 이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금 더 이번에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미국이 본격적인 고립주의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동유럽 근처에 있는 국가들까지 서유럽의 경제권에서 많은 수혜를 못 볼 수도 있겠죠. 원조도 안 해준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금 미승인 국가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승인 국가들은 러시아 영토로 완벽하게 편제를 해버리면 예. 조지아라든가 몰도바라든가 이런 데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러시아 경제권의 영향력 아래서 먹고 사는 거를 도모하는 게 예. 차라리 날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 기치를 들고 나온 사람이
투표로 당선돼서 예. 이제는 친러 성향의 정권들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전쟁 아니고 가장 원하는 뭐라 볼까요? 원하는 선택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러시아 전쟁이 종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동유럽이 분쟁이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박정호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